안녕하세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하나인 토마토. 이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사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요즘같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토마토를 드시면 미네랄,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건강하게 나려면 제철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시면 좋으실 텐데 또 한 가지가 있죠. 저희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서유원 아나운서. 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오늘도 저 서유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건강 정보 전해주실 선생님이십니다. 이성원 내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이성원입니다. 자, 이렇게 여름 되면은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특별히 여름철에 먹는 음식 같은 게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서유원 아나운서는? 저는 수박이요. 수박을? 네, 냉장고에 있는 수박 꺼내서 시원하게 썰어서 먹으면 정말 네,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죠. 네. 선생님은 뭐 특별히 네. 여름 음식으로 저도 좋아하시는? 시원한 수박을 주로 즐겨 먹습니다. 네, 역시 수박이 제일 인기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은데 그게 또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오늘 주제를 잘 들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소화성 궤양입니다. 궤양이라는 이 말 때문에 너무 무시무시하게 들리는데요. 선생님,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소화성 궤양은 위산과 펩신의 공격으로 위장관 점막의 결손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식도를 포함한 위장관 전체에 발생할 수 있으나 임상에서는 주로 위와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화성 궤양이라 하면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화성 궤양이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네. 국내 소화성 궤양의 유병률은 2에서 3%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유병률 측면에서 보면 흔하지는 않지만 소화기 질환 중에서는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소화기 질환 중에서는 흔한 질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기 질환의 유병률을 조사한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소화성 궤양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와 같은 약물에 의한 소화성 궤양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이 소화성 궤양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무서운 그쵸? 느낌이 들거든요. 이 이름만큼이나 통증도 상당할 것 같은데 혹시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예. 소화성 궤양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무증상부터 상복부 불편감이나 상복부 통증,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식욕 부존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할 경우는 출혈이나 천공과 같은 합병증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증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느끼는 속쓰림 증상, 복통일 수도 있고 천공까지도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주로 이제 그 환자들의 패턴을 좀 본다면 주로 환자들은 어떤 증상들을 호소를 많이 하시나요? 예, 증상이 있는 소화성 궤양 환자 중에 약 80% 정도는 복통이나 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합니다. 46% 정도에서는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의 증상을 호소하고 그런데 증상이 있는 환자 중에서 29%는 출혈이 최초의 증상이기도 합니다. 출혈이요? 네. 출혈이라 하면은 예, 토열, 피를 토하는 거나 심할 경우는 이제 혈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소화성 궤양은 이처럼 이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진단하기가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아까 무증상인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문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소화성 궤양이면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의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무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검진 위내시경상 간혹 심한 소화성 궤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는 출혈이나 아까 말씀드린 천공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인 경우라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좀 제일 걱정이 되는 경우 같습니다. 이 증상이 없으면 합병증이 발병했을 때 그제서야 이제 네. 발생했다. 이걸 네, 인지하게 그렇죠. 되기 때문에 무증상이면 치료 시기를 간혹 놓칠 수 있으니까 꼭 정기적인 건강 검진 때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소화성 궤양이 위와 십이지장에 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증상도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 건데 궤양의 위치, 즉 위궤양이냐 십이지장 궤양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위궤양이라고 하면 간혹 가다가 위염이랑 비교하기도 하거든요. 네. 이 두 개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궤양과 위염은 다른 질환으로 보셔야 됩니다. 위염은 점막의 결손이 점막층으로 국한된 경우를 의미하고요. 궤양은 점막의 결손이 점막 하층 이하까지 침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개 위염보다는 위궤양이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급성 위염이 심해지면 위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께서 소화기 질환 중에서 20% 정도가 소화성 궤양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소화기 질환 중에는 흔한 질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소화성 궤양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좀 살펴볼까 해요. 네. 소화성 궤양은 원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에 의해서 생기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연관 소화성 궤양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나 아스피린에 의해서 생기는 소화성 궤양, 네. 세 번째가 특발성 소화성 궤양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니까 뭔가 익숙한데 혹시 광고에서 봤던 그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는 균은 우리 장기에서 위에서 서식하고요. 위 점막과 점액 사이에 기생하는 나선 모양의 세균입니다. 특히 이제 소화성 궤양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리코박터균이 소화성 궤양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 또 위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감염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경우에서는 가벼운 소화불량에서부터 급성 위염, 만성 위축성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을 발생시키고 심할 경우는 림프종이나 위암 같은 악성 질환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소화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결코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는 경우가 좀 흔한 편인가요? 예,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전 세계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이 감염되어 있고, 그래요? 예, 유럽과 북미에 비해 아시아 국가에서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국가는 사회 경제적 성장으로 유병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감소 추세에 있지만 2011년 기준으로 54.4%로 전체 성인의 반 정도가 감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4.4%면 정말 생각보다도 꽤 많은데 네. 이 헬리코박터균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뭐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다행히 설명해 주신 대로 좀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많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2명 중에 1명? 네, 맞습니다. 저희 중에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약 50% 이상의 확률이니까 네. 2명 중 1명 정도 꼴로 감염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무섭기도 한데 네. 그러면 이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감염이 되는 건가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고 주로 아동기에 가족 내에서 감염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구강대 구강 감염, 항문 구강 감염, 위 구강 감염 경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미리 씹은 음식을 소아에게 먹이는 동안 감염이 일어나거나 대변으로 배출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물 또는 음식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음식을 한 그릇에 넣고 함께 먹음으로써 전염되기도 하고요.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이나 내시경 등의 의료 행위를 통해서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만 조심도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음식 문화 자체가 특히 찌개를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한 그릇에 찌개를 만들고 다 같이 숟가락을 담궈서 함께 먹는 그런 음식 문화가 사실은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기 쉽게 네, 만드는 그렇습니다. 요인인 것 같고 지금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 예전에 이제 할머님들이나 어머님들이 아이가 이가 약해서 좀 잘 씹을 수 있게 먼저 입안에 이렇게 좀 한 다음에 먹여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 정말 아주 위험한 네, 그렇죠. 그때는 이 행동이기 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추천되는 것은 네.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뭐 그런 정도는 비위생적인 식사 습관 때문이겠거니 하고 좀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또 한 가지 원인 중에 아스피린 때문에 궤양이 생긴다? 근데 아스피린은 우리가 알기에도 진통제로 많이 쓰지 네.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관절염 등에 요즘 이제 많이 쓰이는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이 요새 많은데 치료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많이 쓰입니다. 근데 그 아스피린 같은 약물에 의해서 소화성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약성분이 좀 독해서 그럴까요? 뭐 어떤 성분들이 이렇게 소화성 궤양에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 자체가 직접적으로 위 점막에 세포 독성을 나타내서 위 장관 점막을 손상시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위에는 위산 중화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합성을 억제해서 위산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궤양을 유발시킵니다. 이제 세 아니, 번째가 예. 염증 매개 물질을 활성화해서 위장관 점막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은 예를 들면 관절염에 들어있는 그 약물이 소화성 궤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관절염 또 치료를 해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약이니까 네네. 필요한 치료제인데 소화성 궤양 때문에 안 쓸 수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소화성 궤양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특수한 좀 관절염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사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소화성 궤양이 아주 이제 재발되거나 그런 분들은 위 점막 보호제나 치료제를 이제 소량 같이 복용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게 특발성 소화성 궤양인데요. 네네네.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네. 이것은 원인이 분명치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헬리코박터균도 아니고 네.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 항염제와 같은 그런 소염제도 원인이 아닌 경우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급된 원인이 이제 대표적인 원인들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흡연이나 음주,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궤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소화성 궤양의 원인까지 살펴봤는데 원인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 그럼 이 원인에 맞는 또 치료법이 또 제각각 있겠네요. 네네. 예. 소화성 궤양은 이제 출혈이 동반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소 다릅니다. 우선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일반적인 소화성 궤양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소화성 궤양은 항궤양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복용해야만 이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항궤양 치료제의 주 치료 약물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이제 약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주된 치료제고요. 환자나 질환의 상태에 따라서 H2 수용체 차단제나 제산제와 같은 약물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제가 딱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게 제산제였는데, 네. 제산제는 사실 시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제산제라는 거는 좀 위산을 억제시키는 네. 그런 약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좀 사서 먹으면 이 소화성 궤양의 증상이 좀 나아지기도 하겠네요. 네. 어느 정도 증상의 완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 효과면이나 이런 점에서는 사실 좀 약하기 때문에 제산제만 가지고는 완전한 치료를 기대할 수가 없고 그 정확한 진단을 받고 항궤양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복용해야만 궤양이 치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상이 다 나을 때까지 약물 치료는 얼마 정도 받아야 되나요? 네. 대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고요. 심한 경우는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소화성 궤양 중에 이제 위궤양이 있는데 위궤양의 경우는 통상 2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하고 궤양의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 위내시경 검사를 꼭 시행하게 됩니다. 네. 또 소화성 궤양에서 헬리코박터균이 확인된 경우에는 궤양의 효과적인 치료,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균 치료라는 그런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는 출혈이 없는 경우에
치료법, 약물 치료를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출혈이 있는 경우, 네. 그럴 경우에 소아성 궤양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아, 예. 출혈이 있는 경우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치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제 지혈 치료를 하기 위해서 내시경을 시행을 하고요. 그래서 발견되면 내시경적 지혈 치료 지혈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후 적절한 지혈이 이루어지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 내시경적 치료 지혈술이라고 네. 하면 그 위 내시경 검사할 때 지혈하는 경우를 뜻하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 내시경을 하는 동시에 출혈이 발견이 되면 지혈 치료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네. 특수 주사제를 궤양의 출혈 부위에 주사해서 치료하거나 지혈 목적의 특수 클립 혹은 응고 소작 기구를 통한 응고술을 이용해서 보통 지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시경 치료로도 효과적인 지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혈관 조영술, 색전술을 이용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까지도 고려하기도 합니다. 수술적 치료라는 거는 좀 개복 수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는 내시경 지혈술의 발전으로 내시경 지혈 치료만으로 궤양 출혈이 쉽게 이제 치료가 됐는데 내시경 치료 지혈 치료를 통해서도 지혈되지 않으면 이제 환자 상태가 그래서 위중하게 될 경우에는 응급으로 이제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소아성 궤양 재발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는데 네네. 만약에 치료를 한번 하면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질환에서처럼 소아성 궤양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특별히 소아성 궤양이 재발을 잘하는 이제 위험 인자가 있는데 70세 이상 고령이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4주 내에 아스피린을 사용하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해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헬리코박터 치료의 제균 치료 여부가 소아성 궤양 재발의 가장 중요한 인자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헬리코박터균이 소아성 궤양 환자의 반수 이상에서 발견된다고 했는데 네. 제균 치료를 병행을 할 경우에는 재발률이 55%에서 6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소아성 궤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원인, 증상, 치료법까지 알아봤는데 이외에도 궁금한 점들은 우리 서효원 아나운서한테 부탁하면 되죠? 네, 질병에 대한 크고 작은 궁금증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소아성 궤양이 위염보다 더 심한 질환인가요? 아, 네. 궤양은 점막층뿐만 아니라 점막학진 이하까지 손상된 경우이므로 위염보다는 소아성 궤양이 더 심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이름부터가 소아성 궤양 하면 염증보다는 더 심각한 상태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소아성 궤양을 진단하려면 꼭 위 내시경을 받아야 될까요? 아, 네, 꼭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단 정확한 진단이 이제 주 목적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궤양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저희들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내시경 검사가 소아성 궤양 진단의 가장 중요한 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좀 무서운 얘기인데 소아성 궤양이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을까요? 많이 질문합니다. 이제 소아성 궤양이 진행되면 암이 되지 않겠냐.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단순 위궤양인 경우랑 암은 별개의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하지 않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암을 동반한 위궤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초기의 내시경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소아성 궤양으로 생길 수 있는 합병증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합병증은 있습니다. 소아성 궤양이 진행되면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나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는 난치성 궤양,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3달 정도 치료를 하는데 3달 이상의 치료에도 궤양이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난치성 궤양이라 그러는데 난치성 궤양으로 발전할 수 있고 재발의 위험이 높아지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합병증이 이제 출혈과 이제 천공이 되겠습니다. 출혈의 경우는 이제 환자에게서 토열, 이제 피를 토하는 건데 토열이나 심할 경우는 이제 혈변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천공의 경우는 아주 심한 복통과 네. 더 심할 경우는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아성 궤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첫 번째 원인이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이 돼서
그것이 이제 위내에서 확인이 되면 그걸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이제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나 아스피린 때문에 생기는 이제 궤양인 경우는 그 예방 목적의 이제 치료제를 같이 복용을 하면 궤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흡연이나 음주도 사실 궤양을 악화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흡연이나 음주를 즐겨 하시는 분은 이제 금연을 하시거나 절주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짜게 먹는 거, 자극적으로 드시는 건데요. 그게 이제 궤양에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자극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음식을 심심하게 하거나 덜 짜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흡연을 하시는 분, 음주를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화성 궤양이 발생할 빈도가 더 높다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또 네. 해주셨고,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그 세 가지 원인 중에 약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화성 궤양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게 따져본다면 뭐 관절염 약부터 어떤 심혈관계 질환약 등 갖가지 이제 아프신 곳이 많은 이 네. 노년층에게 이 소화성 궤양이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이제 그 유병률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 헬리코박터 균에 의한 궤양, 소화성 궤양이 더 높은데 요즘은 그건 감소 추세에 있고, 네.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아스피린계 약물이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에 의한 소화성 궤양이 노년층에서 많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률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생님, 그 소화성 궤양의 가장 큰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헬리코박터균이 국내 성인 인구 중에 2명 중 1명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네, 네. 이 균을 네. 아예 안 가질 수 있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 없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이게 어렸을 때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감염이 되면 그렇지 안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죠. 저희들이 지금처럼 성인이 되기까지 헬리코박터 균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이렇게까지 알기까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 부모님들이나 이제 그 우리 어른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 또래나 저희보다 이제 어르신들, 저희 부모 세대는 워낙에 그런 음식 문화와 식습관에 익숙해져 있어서 훨씬 더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요즘 세대는 굉장히 조심들을 하고 네, 더 그렇습니다. 위생적인 식습관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덜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감소 추세에 있다 이렇게 네, 설명을 맞습니다. 하신 네. 것 같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네.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 위랑 십이지장에서 발견된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외에 소화기관에서 혹시 소화성 궤양이 발견될 수도 있을까요? 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임상적으로는 위나 십이지장에 생긴 궤양인 경우를 이제 소화성 궤양이라고 지칭을 하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궤양이 다른 위장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식도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소장이나 대장에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소화성 궤양이라고 부르지는 않고 저희들이 식도에 발견이 되면 식도궤양, 이제 장에 발견되면 소장궤양 혹은 이제 대장궤양 이렇게 따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 이 소화성 궤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도 많았는데 또 우리 서효원 아나운서가 해결을 해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Q&A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화성 궤양의 원인, 증상, 치료법, 그리고 Q&A까지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소화성 궤양은 중한 질환이지만 조기에 발견 시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무증상 혹은 가벼운 증상만으로도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병원 진료와 위내지경 검사를 통해 조기에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효원 아나운서는 뭐 그런 증상 특별히 별로 없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해주신 이 건강 정보 들어보고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헬리코박터균이요. 그냥 광고에 나올 때는 흘려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소화성 궤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소화성 궤양이었습니다. 원인과 증상도 정말 다양하고요. 그리고 방치했을 경우에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조금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조금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